베트남. 여러분은 베트남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쌀국수와 베트남 전쟁이 여러분이 알고 계신 전부는 아니겠지요? 베트남 여행, 베트남 문화, 그리고 삶과 인생까지 베트남의 모든 것 굿모닝 비엔남에서 하나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프로님 안녕하십니까? 시작했습니까, 검사님? 시작했습니다. 네, 검사님, 안녕하세요. 네, 이프로님. 네, 아유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죠. 그 네, 왜 인사 드렸는지는 조금 얘기해 주시고, 일단 처음에. 아니 저희가 그 나무위키 1편 업로드를 제가 이제 지난주에 했는데 녹음한 날짜 지난주라고 하면 23일 날 업로드를 한 거 아니야 23일도 아니구나 25일인가 26일에 업로드를 했고요. 그걸 맞아요. 녹음한 날짜가 이제 3월 2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3주간의 갭이 있는데 한 주의 핑계는 이제 베트남 출장이 있었다. 출장 실제로 출장을 갔다가 했죠. 네, 본인 스스로. 그럼요. 네. 출장에 왔다가 이제 그 오면 베트남에서 이제 뭐 하기가 좀 애매해서 못했고 그다음에 들어가니까 또 주말이 다 지나 있었다 네, 이런 핑계가 하나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나서는 그 사이에 뭐 하나를 올리려고 했는데 저희가 이 프로랑 녹음했던 주제가 베트남의 그 미쉐린 네. 가이드 식당이 2023년도에 처음으로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그때는 하노이에 두 군데인가가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2024년도, 그러니까 올해 시작하면서 작년 말에 본격적으로 식당을 이빨 확장을 시켰어. 그러면서 그 미쉐린 가이드 식당들이 늘어난 것들을 기념해가지고, 아, 미쉐린 가이드가 어떤 것들이 뽑혔는지 보여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저희가 그 미쉐린 가이드 공식 홈페이지, 그 다음에 그 각각 나온 식당의 미쉐린 가이드 공식 홈페이지에는 정작 뭐 이렇게 사진이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음식 사진도 안 나와 있고, 뭐 그냥 식당 그 의자만 나와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구글 맵으로 그 식당들을 접속해가지고 어떤 식당들이 있나 둘러보자라고 녹음을 했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음성 중심의 방송인데 그 영상을 처음에는 공개할 목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음성도 잘 안 돼. 그리고 이 비디오 레이턴시 때문에 제가 화면을 뭔가를 띄워놓고 얘기를 해도 2%가 보면은 그 반응하는 시간이 달라. 그래서 아니 그거 아니고 저 화면 아닙니까? 아니 저거 지나갔고 이런 것들이 어, 많아서 네, 맞아요. 편집을 제가 하다가 올리려고 보니까 에러가 많아서 에이 모르겠다 못 올렸고 그 그나마 그때 미리 찍어놨었던 나무위키 1편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지난주에 업로드 드렸다라는 걸로 핑계를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뭐 업데이트가 거의 한 달 만에 됐죠. 제가 그 3월 네, 초에. 네. 그래서 근데 뭐, 이 방송 그 미슐랭 스타 같은 경우는 조금 좀 흥미로운 주제라서 나중에 저희가 뭐 PPT라든지 이런 거 좀 정리를 한번 해서 뭐 식당도 몇 개 더 가보고 네. 일단은 좀 방송 올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그 방송이 제 개인적으로 흥미로웠던 점은 생각보다 우리가 가본 데가 많았다. 아 그럼요. 네. 많더라라는 거였죠. 그리고 사실 그게 진짜 미슐랭이에요. 미슐랭 그 밥구르망인가 그건 것 같던데 보니까 약간 섞여가지고 다릅니까? 미슐랭 밥구르망이 그겁니다. 빅구르망, 밥구르망 뭐 그게 뭐냐면은 가성비 식당을 얘기하는 것도 있거든요. 음, 아마 우리가 그 방송에서 봤던 국수집들 뭐 이런 것들 많았잖아요. 뭐 퍼갓집이니 퍼버집이니 뭐 그럼요. 한국집 네. 아마 그런 종류의 그거였는 것 같아. 그 우리가 좀더 정리를 다시 한번 해서 방송을 하겠지만 음, 그게 그쪽도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미쉐린보다 뭐 급 낮은 거라는 거죠? 한 단계. 가성비 식당, 가성비 식당. 가성비 식당. 예를 들면은 당신이 100만 원짜리 음식을 먹는데 네. 그뭐 재료가 1000만 원치 써. 그러면 뭐 싹가성비 아닙니까? 사실 그거. 그럼요. 그럼 네. 물론 그런 식당을 선정하진 않겠지만 근데 네. 이게 좀 중간중간에 보였던 식당들이 아마 좀 그런 좀 가성비 식당도 섞여 있는 것 같아서 네. 이거는 아마 저희가 다음에 좀 PPT 이런 걸로 한번 정리를 한 다음에 이렇게 좀 시차 없이 좀 바로바로 뛰어가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사실은 그때도 지금 생각하면 그 방송 찍고 나서도 조금 안 될 것 같았는 게 네. 너무 딜레이가 길더라고. 당신이 맞아요. 말한 음. 것처럼. 아, 이거 그 다음 장 이게 너무 오래 가서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거고 그래서 지금 오늘 방송은 뭘로 할 겁니까? 그래서 지금 나무 위키 2편으로 해서 네, 남의 나무 기편으로 방송을 해야 되고, 아, 먼저 이거 방송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또 여러 가지 또 이야기 좀 나누고 천천히 예. 가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제가 그 지난 출장 기간, 제 3월 9일부터 16일까지 출장 다녀왔는데, 갔을 때 미슐랭 식당 한 군데 갔다 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때? 저도 안 가봤던 데인데, 옛날에 이프로님 살던 그 동네 있지 않습니까? 예. 여자친구 살던, 덤비, 어디요? 덤비. 덤비가 어디지? 거기 응웬 타이업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네, 베트남 알죠. 가정식, 네. 그 식당 아니야? 그 나무집으로 된데? 맞아요. 나무주로 되는데, 거기입니다. 그 앞에 제 와이프가 살았어요. 여자친구 말고, 여자친구를 하니까, 그래서, 했는데, 전 막, 여친, 전 여친, 현 와이프. 어, 아유, 그 앞에 와이프가 살았어요, 거기. 네. 그, 뒤에 보면 오토바이 주차장 보이고, 로컬 아파트 보이잖아요, 거기. 그렇죠. 네네. 거기 옛날에 와이프가 남동생이랑 같이 살았고, 그 음. 식당은 저번 갔습니다. 그 덤비라는 식당. 식당이 덤비였나? 맞지? 맞습니다. 덤비랑 식당 맞고요. 갔는데, 괜찮습니다. 괜찮더라고요. 딱 그냥 그 가정식이더라고. 뭐 계란말이 주고, 뭐 돼지고기랑 새우 볶은 거 주고, 뭐 국이랑 예, 먹고 하는 베트남 가정식인데, 아니, 이건 진짜로 잘 해놨더라고. 맛있어요. 아니, 맛도 맛있고, 있고, 분위기도 고즈넉하고, 뭔가 내부도 나무로 잘 돼 있고, 서비스도 좋고, 서비스 좋다는 그냥, 게 그 직원들의 이제 태도나 뭐 이런 서비스 마인드가 좋더라고. 뭐 사실, 전 아직도 모르겠거든. 가정식 음식이라는 정의가 뭔가. 한국도 네. 그렇잖아요. 한정식을 가정식으로 보기 좀 그렇잖아. 근데 뭐 보면 우리 예전에 많았잖아요. 무슨 프랑스식 가정식, 뭐 일본식 응. 가정식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면 그 개인적인 정의가 조금 좀 죄송한 얘기인데 조금 허접하게 만들어도 가정에서 먹는 거라고 하면 좀 퉁친 느낌인 것 같았거든 예전에는 개인적으로. 네. 뭐 이게 너무 네거티브한 생각일 수 있는데 조금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 그 식당 같은 경우는 저도 몇 번을 갔는 게 음. 베트남도 최근 한 3년 정도 됐거든요. 이거 뭐 요식업 네. 관련이 이상하게 가정식 얘기하는 식당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미슐랭 스타에 들어간 식당들 보면은 한 두 음. 정도 더 있었을 거야. 근데 가정식 네. 식당들이 저희 맞고 그런 식당들. 네네. 근데 그 덤비라는 식당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좀 트렌디하게 전부터도 네. 그런 형식을 가지고 음식을 했었고 사실은 거기는 그래서 네. 혹시라도 뭐 면 가보시면 괜찮은 것 같아요. 좀 그렇게 네. 너무 그 가정식이라는 트렌드 편승해가지고 최근에 만든 식당은 아니고 그 네. 좀 제법 옛날부터 오래 해서 근데 먹고 네. 나면은 조금 가격이 애매하긴 하지 사실. 네. 그 돼지고기 그 간장조림을 그 조금 애매한 가격에 먹어야 되는데 뭐 맛은 좋습니다 사실은. 근데 뭐 한국 사람들 분들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부담되는 가격 자체는 아니긴 네. 한데 그렇게 비싸진 않았어요. 그냥 적당히 먹을 만한 가격이었던 것 같고, 그래도 괜찮았다. 후기는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몇 명 갔어요 거기서? 2명 갔습니다, 2명. 두 명에서 얼마치 먹었습니까? 2명이서 한 60만 동 나왔던 것 같아요. 50만 동대. 네. 어, 이게 맞네. 왜냐면 와이프가 얼마 전에 얘기한 게, 네. 저랑 밥 먹으면 둘이 가면 너무 많이 먹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네네. 보통 저희도 둘이 가면은 한 60만 원 정도 쓰는 것 같아요. 6, 70만 동? 맞아. 반찬 그럼요. 뭐, 적당히 음, 먹었네. 그 식당은, 혹시라도 미슐랭 스타 한번 찾아보면, 거기 있으니까, 한번 저희가 소개 한번 해드리고, 한번 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괜찮습니다. 추천하고 저도. 예. 네네. 그래서 그렇게 갔다 왔고, 뭐 출장 오랜만에, 베트남에 이번에 들어간 건 한 3개월 만에 들어갔었던 거라서, 예. 아무래도 뭐 잘 지내다가 왔습니다. 이프로도 한 번 봤나? 2번 봤나? 한 번 봤죠? 한 번 보고. 그분인가? 네. 음. 아니, 뭐, 그러나 저러나 요새 뭐 재미난 이슈 같은 거 없습니까? 뭐 개인적인 이슈는 없고요, 요즘에. 네. 얼마 전에, 파묘를 봤다. 파묘 개봉했습니까? 사람 장난 아닙니다, 요새. 엄청나게 네. 많이 봐요, 사람. 저희 네. 집에 롯데시네마가 있거든. 네네. 어느 순간 이제 와이프랑 이제 외출 갔다가 오토바이를 주차하려고 들어가는데, 네. 이제 파킹 하시는 그 경비 아저씨들이, 오토바이 여기 주차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음. 그러냐, 우리 거주민이다. 음. 라고 하니까, 그럼 오토바이 좀 대셔야 된다 하니까 물어보니, 저희 집에 앞에 있는 롯데시네마가 그렇게 뭐 메인 롯데시네마는 아니에요. 사실 부지 자체가 조금 네. 뭐 변동은 아니지만도 좀 그런 애매한 위치에 있는데, 그때가 뭐냐면 이제 파묘 개봉하고 3일차 뭐 이럴 때였거든, 주말. 음. 파묘가 많아가지고, 여기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보러 오는 거야. 그래서, 네네. 더라고. 네. 매하셨는데 그죠 우리 집이다. 저는 돈을 주고 산 집이다. 라고 하니까 이제 알았다. 가시라면서 올라가시는 걸 하던데 그게 뭐 사담이긴 하지만 그만큼 파묘 같은 경우는 좀 인기가 많았어요. 지금도 많이 보고 있고 지금 음. 베트남에 뭐 어벤져스 이런 거 아니고 한국 영화 중에 지금 개봉 흥행 성적 1등이라는 것 같더라고. 이게 태국에서도 난리고 지금. 아. 예. 그래서 지금 베트남에서는 지금 굉장히 많이 보고 음. 이게 뭐 베트남 그러고 보니까 우리 지금 영화 관련 이야기를 안 했는데
한 번도 한 적이 없네, 그러고 보니까. 최근에는 그렇죠. 예. 예전부터 우리가 베트남 영화 쪽으로 얘기하는 건 잘 없는 것 같아. 베트남에서 보는 한국 영화를 얘기하는 해도 아, 그럼요. 예. 이게 뭐냐면 베트남 사람들이 공포 영화를 엄청나게 많이 보거든요. 정말. 그건 맞습니다. 공포영화 개봉 진짜 많이 하고, 예. 그 거짓말 좀 못하면 극장에 깔리는 영화 중에 두 개 중 하나는 공포 영화고 아, 그런 것 같아. 거기서 두 개 중 하나는 태국 영화예요. 진짜 태국 영화를 예. 많이 봤어요, 영화를. 음, 근데 이제 파묘도 약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음, 그러니까 그리고 일단 결정적으로 이게 그 정서가 맞다라는 거지. 와이프가 그 공포를 느끼는 시점들이 음, 이게 비슷한 거예요. 왜냐면 여기도 이제 묘짜리 얘기하고 풍수지리 얘기를 하고 음. 이런 얘기 한다 아닙니까? 이제 베트남도. 그럼요. 예. 이게 그 솔직히 말해서 서양 사람들이 이거를 봤을 때는 무슨 느낌인가 싶을 거야. 음, 개인적으로. 근데 이 특히 베트남 쪽, 이제 동남아시아 특히 베트남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공감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훨씬 더 몰입감 있게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베트남 사람들이. 예. 음. 지금 파묘 같은 경우는 지금 엄청나게 영화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 상영관이 꽉 찼나요? 거의 꽉 차요, 요즘에 보니까. 집 앞 보니까. 예. 이제 물론 베트남도 지금 개봉한 지 좀 됐어요. 지금 2주, 3주 됐는데, 한 2주 됐다. 3월 10 네. 며칠인가? 예. 그래서 특히 뭐 풍수지리 이런 걸 다루다 보니 이제 특히 와이프 같은 경우는 되게 좀 관심 있게 보더라고. 그래서 아, 와이프도 재미있게 봤습니까? 뭔가 이런 그 이질적인 요소나 문화적으로 이렇게 이거는 좀 다르다 이런 부분 별로 크게 없지 그 않나요? 없어요, 거의. 와이프 같은 경우는 풍수지리를 엄청나게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아, 뭐 미신적으로 믿는다라고 봐야 되나? 뭐 이거 풍수를 어디까지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이거 엄청나게 많이 보대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집을 살 때도 그렇고, 이거 엄청나게 연관을 많이 지고요, 사실. 네, 그래서 이거는 와이프 이제 그 점을,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훨씬 더 몰입감 있게 영화를 본 것 같더라고. 그리고 네. 풍수 같은 경우는, 뭐지, 이런 말 좀 말씀드리면 그런데, 아, 이거 파묘 특집으로 해서 우리 한 시간을 끌어볼까요, 이거? 이게 상당히 집을 살 때 검토를 많이 하더라고. 이거 뭐 풍수지리적 관점에서 검토를 한다는 건가요? 아, 그렇죠. 네, 풍수지죠. 그래서 사실은 와이프 같은 경우는 이게 대한 엄청난 신봉자까지는 아닌, 신봉자가 사실 우리 와이프는 되게 많이 네, 믿어요. 뭐 이게 풍수지리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참 많이 보는데, 네, 그, 일단 뭐 좀 더 뒷얘기를 하자면, 네, 실적으로 저랑 이제 와이프랑 집을 보러 다닐 때, 네. 당시 알지 모르겠지만 그 선샤인 시티라는 아파트먼트 있지 않습니까? 저기. 알죠? 네, 네, 네. 네, 거기가 어디냐면은, 저기 무슨 브리지? 우리 그 렸던 브리지였나? 가기 전에. 아니, 네. 그전에 아니다. 탕롱대로인가? 거기가. 상롱이죠. 네. 그래서 거기 방진 넘어가는 길에 보면 있는 지은 아파트예요. 음, 그 당시 이제 그거를 이제 그 뭐냐 오픈을 하고 나서 코로나 시즌이라서 네, 사실 분양도 나는 한 아파트인데 사실은 제가 그 집을 보러 갔었어요. 네, 예를 들면 저희 집 가격이면은 그 집에 거의 방 3개짜리를 조그만 돈을 주면은 살 수 있더라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 가서 본 게 저는 이제 와인셀러가 있는 집을 처음 봤어요, 거기. 네, 그 집 주인이 이제 거기 이제 그를 금매로 내놓는다고 물건을 그대로 내놓았는데 네. 네, 올레드 TV 갖다 놓고 막 와인셀러 있고 막 집을 엄청 잘 꾸며놨더라고. 네, 가져가면 된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건데 그 좀 선샤인 시티 같은 경우가 집을 좀 잘 지었더라고. 네. 안에 있는 구조라든지 물론 제가 뭐 주택 전문가는 아니지만 집을 좀 잘 지어서 음. 와이프한테 얘기를 했죠. 나 이 집을 좀 관심이 있다. 당신 어떻게 생각하냐? 막 와이프는 이 집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왜 안 되냐? 왜 안 될 것 같아, 이유가? 뭐 배산임수나 뭐 아니면 뭐 서양 옆에 남양 무, 북양 이런 게 좀 문제가 있습니까? 옆에 무덤이 있어요, 무덤. 아, 무덤. 베트남에 있는 그 옆에 있는 음. 무덤 있잖아요. 무덤 네. 있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이제 절대 이제 이제 이런 집을 살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고, 이제 음. 그런 걸 엄청 고려를 많이 하더라고. 이제 창의 네. 위치, 뭐 이런 위치들 뭐 어딨냐, 남향이니 북향이니 집 근처에 무덤이 있니 네. 없니 해서. 그래서, 어, 지금은 확실히 그게 집값을 누르는 요소 같아. 무덤이 있다, 이런 거 있잖아. 어. 베트남은 왜냐면은 한국은 요즘에 뭐 이제 저 뭐냐 저 납골당 하고 저기 어디죠 뭐 이제 산에 이제 보통 매장을 하기 때문에 좀 영향이 적은데 베트남은 아직도 그 시티 안에 이제 그 묘지들이 있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거 네네. 같은 경우가 엄청나게 집값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거죠. 한국도 그럴까? 예를 들면 강남 한복판에 막 엄청나게 큰 공동묘지가 있어. 그게 집값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강남 한복판이면 별로 크게 영향 미치지 않을 것 같은데. 자본주의 맛을 봤기 때문에 알지 않습니까? 그 귀신보다 집값 상승이 더 참을 만한 거. 아니, 오랜만에 생각나는데, 저희가 이제 그 굿모닝 비엔남 남양 특집 진행했던 적이 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귀신을 보는 남자 맞습니다. 양프로. 그 집도 옆에 귀신 금기도 있겠어요, 사실 아, 그때. 예. 그래서 그 집이 공송묘지가 옆에 있어가지고 뭐 그랬다느니, 지금 시나리오는 기억 잘 나지 않는데, 저희 여러분들 그 궁금하신 분들은 굿모닝 비엔남 남양 특집 방송 저희가 한 번인가 딱 했었으니까 찾아서 들어보시면은 재밌을 겁니다. 하여튼 뭐 여튼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베트남 사람들은 아직도 많이 믿고 이제 음, 집을 본다든지 이제 뭡니까 뭐 이제 그 길이를 찾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또 아직 많이 이거를 좀 많이 따라가더라고. 그리고 이제 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얘기하자면 그 당신이 얘기했는지 모르는데 그 와이프네 친구 중에 한 명이 그 증권사 데퓨티 매니저가 있어요 거기에. 네. 되게 높은 친구예요. 그 나이 때 데뷔하면 굉장히 좀 빨리 승진을 했고 일도 잘하고 해서 어, 베트남에서 좀 뭐 이제 그 어디냐 증권에서 중역 같은 걸 맡고 있는 친구인데 네. 또 이제 집들이를 한번 간 적이 있거든. 네. 집 한번 보라 그래가지고 집에를 갔죠. 집에 가서 집을 음, 초대를 하니까 집에 가서 봤는데 야 나는 살다 살다가 나는 그 당신 그 길에 많이 봤잖아 우리 수석 가게들 그럼요. 수석 가게 많이 봤죠. 네. 그런 돌덩이 팔고 하는 거 나 저거 우리 남해면 그랬거든 저 누가 사냐 네. 그런 사람들이 사더라고요. 음, 그러면 약간 집에 그 돌 박물관처럼 해놨어. 근데 이게 네. 뭐냐면 나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고 나이 30살짜리 이제 그 뭐 이제 베트남의 금융을 다루는 사람들도 집에 또 네. 돌덩이를 갖다 놓고 이제 그거 가지고 믿더라는 겁니다. 네. 음, 그래서 일단 뭐 감명 얘기는 여기까지로 하고 하여튼 영화는 재밌게 파묘 봤어요. 어떻게? 저도 네. 재밌게 봤습니다. 물론 뭐 항상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데 파묘는 약간 그 드라마로 개봉했으면 1부, 2부 한 3부작 정도 되는데 처음에 이제 그 모 파가지고 그 사무라이 나오기 전까지는 되게 재밌다가 그 음. 사무라이 나오고부터 약간 긴장감 좀 떨어지고 스포일러긴 한데 뭐 보실 분 다 보셨겠죠. 천만 봤다면 이제 그러니까 뭐 다 보셔서 한만 넘었으면 다 봤을 겁니다. 저도 그 약간 진짜 짜시더라 그 보면서 나중에 와이프한테 네. 농담을 삼아야 그 좀비 제너럴이 막 제페니스 좀비 제너럴이 지금 사람을 죽인다고 막. 아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이 봤다라는 얘기도 있고 아, 그래요? 왜냐면은 이제 보통 이제 그런 오컬트 물들 같은 경우가 결말이 좀 티이하잖아 보통 그럼요. 예. 이게 있잖아 뭐 귀신인데 귀신을 어떻게 무찔러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좀 하지. 맨날 그 악령 아물러가서 물은 뿌리는데 막 이게 막 근데 조금 이게 좀 그런 뭔가 엔딩 자체가 좀 꺼리뭉증한 게 있는데 그건 아직 음. 화끈하잖아요. 그 몽롱해요 그냥 씨 그래서 아니 근데 그런 거 치면은 그 엔딩이 깔끔해요. 그게 왜냐면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러니까 천만 영화가 되는 거라는 거야. 사실 거기서 갑자기 막 미스테리하게 끝나가지고 막 이 그 뭐 어디로 갔나 귀신은 이러면 골치 아픈데 그냥 화끈하지 않습니까? 그 물 묻은 몽댕이로 그냥 한 방에 보내버리니까. 사람들이 이런 영화를 더 좋아한다. 뭐 틀린 네. 얘기가 하고 보니까 그래서 근데 저도 뭐 재밌게는 봤어요. 지금 뭐 범죄도시 이제 개봉하는 것 같은데 베트남도 4월인가 아, 5월 네네. 대부분 얘기하고 제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시죠. 본론으로 네. 들어가야 되는데, 본론 들어가기에 앞서가지고, 이거는 그, 어쨌건 베트남에서 있는 핵심적인 뉴스 사항이니까 한번 알고 넘어가고 싶은데, 여기 베트남 국가주석님께서 취임 1년 만에 사임하셨다. 잘 마셨어요. 그분 부정부패 해서 지금 남바 투들이 다 지금 사임을 하시거든. 네네. 전 분도 그걸로 그 약간 그런 루머 있어가지고 사임을 하셨고 네. 그러니까 전에도 성함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근데 주석이셨고, 그러니까 남바 2거든요, 남바 2. 남바 투요. 이번에도 남바 2인데, 그, 왜 사임을 하셨을까요? 뭐, 들리는, 부정부패 관련 루머가 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지금 네. 사임을 얘기하고 이분이 약간 최연소 주석 이런 거잖아. 베트남 정치권에서 그렇죠. 거의 아주 총아처럼 인 사람인데 네. 그 지금 갔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지금 남바 투는 다 갔고 음, 그뭐 옛날에 그 있지 않습니까? 부산에 그 택시 운전사 얘기합니까 혹시? 모릅니다. 그 남포동에 자기가 이제 부산에 내가 택시 운전사 부산에 넘버원 아이가 이렇게 하면 있지 않습니까? 네. 뒤에서 택시를 보면서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러면은 네. 아, 아저씨 그 넘버원 투는 그거 하면 자기가 넘버 쓰리인데 아니 뭐 농담이 기억이 안 나는데 넘버 원 투는 잊어버렸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넘버 쓰리는 넘버 원이 됐다 이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제 택시 몰다가 다 이제 과속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약간 좀 아, 역세 좋군데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항상 네. 내가 궁금한 거는 부정부패라는 말만 나오고 정확하게 무슨 부정부패는 없어요. 모른다. 모르죠, 음, 모르죠. 음, 그래서 같은 혐의로 갖고, 그래서 이게 말씀 많이 드리는 게 이제 그 베트남에 지금 넘버 3로 계신 우리 빤민증 씨가 아주 그 베트남의 핵심 권력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사실 이분이 네, 뭐 예전 뭐 검사 이런 거 하고 뭐 한국을 베트남을 치면은 뭐 국정원 출신 이런 거라 가지고 음, 쥐고 있는 게 많대요. 그래서 지금 정권 잡고 나서는 2년 동안 많은 기업들이 숙청이 됐잖아요. 지금 뭐 네, 노바랜드니 저 뭐 누구냐 걔들 누구냐 저 떠낭민이니 뭐 이런 애들 줄줄 날라갔잖아요, 사실. 네. 근데 이제 얘기가 빈 그룹을 날려야 되는데 못 날린대. 이 대마불 차서 이제. 왜냐면은 기존 정권 건 한 십몇 년 동안 베트남에서 가장 성장을 많이 한 회사가 빈 그룹이잖아, 사실. 10년 동안. 그럼요. 네. 이렇게 사업 다각화를 많이 하고 뭐 지금 뭐 전기차니 신사업이니 그지 빈 그룹을 리테일 매각한다더라. 리트리 매각하는 거면 그 빈마트를 아니 빈마트 말고 그 쇼핑몰. 쇼핑몰. 아, 빨리 없나 봐요. 지금 전기차한다고. 그것도 음, 매각했는데 하여튼 그 뭐 들리는 얘기가 원래 핑크로부터 날려야지 사실은 그게가 이제 가장 전 정권부터 해서 수혜를 많이 받은 기업인데 네, 이게 핑크로 너무 대마가 된 바람에 지금 뭐 건드릴 수가 없고 네, 뭐 루머는 그렇습니다. 지금 두 번째 분은 그 이제 그 부정부패 혐의로 해서 지금 가셨고 네, 남바3가 지금 실세다라는 얘기고 네. 아마 그것도 영향이 있을 것 같아. 그 안 그래도 당신이 잠깐 얘기한 것처럼 얼마 전에 그거 그 슈카 형님 방송에 나왔던 그 베트남 GDP 3% 횡령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 아, 그럼요. 사용 네, 유명한 사건인데, 네. 그 지금 얼마 전에 상소가 떨어졌어요 베트남에 그 아주머니 타형 선고가, 상소가 떨어졌습니다. 그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있는 중역들 뭐 30년씩 받고 지금 다 들어갔거든요 지금. 네, 근데 이제 와이프랑도 얘기를 한 게 저 사람은 와이프는 무조건 데스 페널티에 나온다고 생각하더라고. 음, 재판 딱 들어가기 시작하기 전부터 해서 막 인트로 까는 네, 것들이 이제 막 그 굉장히 가십 깔리는 얘기를 많이 깔더라고. 그런 얘기가 네, 이제 와이프랑도 이제 똑같이 얘기한 게 뭐냐면 아, 이 사람은 죽겠구나 했거든, 개인적으로. 근데 진짜 상형을 때리대.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들이 뭐 저희는 좀 깊게 찾아보진 않았죠. 이거 잘못 깊게 네, 찾아보다가는 이제 이 친구는 도망갔고 저는 이제 코로 퍼를 먹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네.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이제 그 연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베트남도 뭐 너무 식상한 얘기예요. 부정부패 좀. 아, 좀 경제 살리는 얘기가 없어. 좀 개인적으로 음, 얼마 전좀 있으면 네, 총선차를 아니니까 이제 우리도 네, 네, 좀 그 정권 심판 얘기하지 말고 좀 경제를 잘 살립시다 이런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건 어느 나라나 공통인 것 같아요. 보면 다 아, 네. 정치의 순리가 그게 아닌가. 음. 알겠습니다. 뭐 하여튼 뭐 이슈는 이 정도로 하고 또 오늘 나무위키 2편 저희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시작했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뭐 인트로로 좀 더 얘기를 하자면 제가 얼마 전에 고양이를 데리고 왔어요 지금. 아니, 그래서 고양이를 새로 키우기 시작했습니까? 나 2주 정도 됐는데 야 이게 진짜 진짜 이 개냥이를 키우니까 아주 피곤해요 지금 이게. 음, 고양이가 이게 막 잠도 우리랑 같이 안 자면은 음, 약간 뿌리 장애가 있는 것 같아. 네, 뿌리 불안이 있는 것 같은지 막 엄청나게 사람한테 지금 앵기고 치대고 해가지고 좀 피곤하긴 음, 한데 음, 아무래도 또 고양이를 입양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뭐, 고양이 아무래도 이 친구가 어디서 입양을 했냐 음, 와이프는 이거를 구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무조건 구매다. 어, 베트남은 그런 거 없다. 동물은 동물이다. 어. 저는 이제 뭐 어답트 보급적인 표현을 쓰려고 했는데 아 베트남은 우리는 동물을 산 거다. 그래서 진짜 뭐 아, 뭔가 분양 뭐 어, 이런 그, 분양이니 뭐 입양이니 이런 말로 좀 우리는 좀 한국 사람 순화하잖아 사실. 아, 예. 베트남은 아 그런 거 없더라고. 무조건 우리는 바이 키트다. 무조건 산다는 거야. 아니, 그래서 근데 한국에서도 보면은 이게 뭐 그 어, 개나 고양이 키울 때 뭐 엄마하고 뭐 이런 식으로 관계를 맺잖아요. 어, 똑같나요? 매 이러나요? 뭐, 아, 매는 아니고 그냥 요즘에 고양이가 사실 이제 새끼다 보니까 이제 한 석 음. 달, 넉 달 됐거든요. 아, 완전 귀엽겠다. 이거를 엄청나게 많이 물어 사람을. 예, 이게 보니 고양이를 새끼 때 이게 고양이가 새끼를 10명을 놓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제 걔들이 원래 물고 핥히고 장난을 치면서 야, 나 지금 깨물리면 아프니까 이거 까불면 안 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근데 이게 아직까지 이제 너무 그거 없이 그냥 새끼 상태로 들어오다 보니까 음, 막 사람 손을 막 장난감을 하고 막 엄청나게 핥히고 울고 해요. 좀 귀찮긴 네. 한데. 그 바이 하면 얼마에 바이를 합니까? 일단은 남자매 데리고 왔어요 지금 50만 남, 동에. 어우,
싼데. 품종은 아니고, 예. 이 끝으로 말씀드리자면, 아, 첫도시 또, 이게 또 동물 또 이게 뭐냐, 판매 메카니까 또 아, 그래가지고, 첫 동물도 판매합니까? 예. 알아요. 이 사람이 첫도세는 음. 부동산 동물 안 파는 게 없어요. 그 자동차만 팔고. 예. 뭐 키워드 입력하면은 뭐 이상한 약간 팔고 할까요, 걔들은. 근데 이제 그 50만 동이 데리고 왔는데, 네. 우리가 이제 그 가정에서 고양이를 놨나 봐. 네. 내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처음에 키우려고 했다가 음. 느낌인데, 고양이가 너무 사람 친화적이니까 좀 피곤해. 네. 이 느낌상 재분양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음. 그래갖고 이제 와이프랑 누워서 첫 번째는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무슨 색깔 고양이가 좋냐? 뭐 음. 고양이는 뭐 노란색이나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케이, 노란색 해가지고 노란색 고양이 사진을 몇 장 띄워놓잖아, 이렇게. 아, 예. 아, 이쁘다, 가자 해가지고 저희 집에서 하동까지 갔어요. 하동까지 하면 실수 하동까지. 예. 정말 딱 찍고 음. 집에서 데리고 나왔지. 데리고 음. 나가지고 지금 같이 살게 됐는데, 근데 이게 뭐 고양이 가격을 여쭤보고 개 가격을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음. 품종면은 음. 당신이랑 나랑 한 달 용돈보다 많아. 비싸. 쓰는 돈보다. 그러니까 이게 그 정통 혈통이 있는 그 네. 페르시안 뭐 있지 않습니까? 아, 잉글랜드 스코티시 폴드 막 이런 거는 베트남 엄청 좋아요. 베트남 사람 좋아하는 게 스코티시 폴드랑 웰시코기 엄청 좋아하거든. 음. 웰시코기 이런 건 새끼 막 한 60만 원씩 합니다. 막 70만 원씩 하고 보면. 비싸다. 한국은 얼마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 아주 이제 그거를 데리고 와서 지금 같이 살고 있어요, 고양이는. 그래서 이름 지었습니까? 이름. 이름이 동동입니다. 원래는 동동? 하동이 이게 어감이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이제 음. 동동을 해가지고 동동이랑 같이 살고 음. 있는데, 고양이 주인을 알아는 보는 것 같은데, 아니 음. 말을 너무 안 들어. 음. 아, 매력이 있습니다. 매력 있는데 지금 고양이 같이 살겠습니다. 한 달 정도, 아니 한 2주 됐네요, 지금 고양이 키운 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잘 키워보시고 저희 알았어. 본론으로 진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너무 길어졌어요 지금. 네네. 네. 자, 그럼 다시 시작합시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네.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베트남 나무위키 1편으로 해서 처음 시작부터 어디까지 갔었냐면은 기후까지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 기후 다음으로는 지금 베트남에 대한 민족이 나오고 있는데요. 민족 얘기하고 또 민족부터 시작해서 방송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베트남인 네, 민족으로 넘어왔습니다. 베트남인을 눌러보죠 일단. 눌렀습니다. 지금 눌러서 들어온 게 현재 베트남인이고요. 베트남어로는 응어이 베트남. 네. 그 베트남인 뭐라 한자는 모르겠습니다. 뭐야, 띵족. 민귀족, 낀족, 예, 네. 뭐낀 이거는 이게 서울경 그거 아닙니까? 뭐야, 수도. 네. 맞아, 뭐 어디 서울 경자? 안 보이는데 자. 화면 잘 안 보입니까? 경자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네네. 이게 찾아봅시다, 그럼. 그래서 어쨌건 그 수도 사람이라는 뜻이 맞는 것 같고요. 그 네. 영어로는 뭐 비엔나미스 피플이라고 하고 베트남 국적을 가진 사람 또는 베트남에 전통적으로 거주해온 민족을 총칭한다. 중국에 거주하는 베트남계 소수민족은 인징족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거주하면 중국 사람이잖아. 베트남에 그렇지 않나? 거주해도 하면 뭐 베트남 사람입니까? 그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면 조선족을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고 하진 않잖아. 그럼요. 조선족은 조선족이죠. 그럼 이 진족도 그런 거 얘기인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약간 그 중국에서의 그 뭐냐 그 조선족 베트남족 포지션을 차지하는 게 진족이 아닌가. 당연히 근데 포함. 나는 이게 항상 좀 신기한 게 조선족 얘기가 나오면은 나는 조선족이라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우리알 코리안. 근데 단지 이제 이렇게 태어난 게 뭐 중국에서부터 역사 뿌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뭐 들어보면 정체성 자체가 조선족은 우리는 중국 사람이다가 메인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 같더라고요. 당연하죠. 그거는 중국 사람이고, 왜냐면 응, 중국에서 태어났고, 중국말로 호적 신고를 했고, 보는 TV와 방송이 중국인데, 뭐, 응, 그렇지 응,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 그래도 뭔가 그냥 내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뿌리가 조선이다. 약간 뿌리가 한국이다. 생각할 것 같은데 그런 게 미국, 아니었다. 미국에서 오신 그 수많은 흑인분들이 자기가 어디 뭐, 나이지리아 사람을 얘기 안 한다 아닙니까? 다. 그 사람들 잘 모르긴 하지만. 아니, 예. 그럼요. 뭐, 그리고 그렇지 않. 뭐쭉 내려가겠습니다. 기원. 베트남인의 대부분은 비해쪽, 월남, 뭐 그러죠. 그 외에 54개의 수수민족이 있다. 비해쪽의 원주지는 중국 대륙 최남부라는 설이 있다. 그래서 오월동주나 와신상담의 고사로 유명한 춘추 시대의 월나라와 비해쪽이 모종의 관계가 있지 않겠냐는 재미난 이야기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네요. 그래서 뭐 저기 칠종칠금인가요? 칠종칠금이죠.
그 그게 제가 뭐 진짜인지는 모르겠었는데 7.7금에 나오는 맹획이 베트남 사람이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것도 저도 기억 안 나는데 실종 실금에 나오는 동네가 베트남은 아니라는 것 같더라고. 네, 그러니까 아니라고 했던 것 같은데 뭐 그런 썰이 있었어가지고 아, 막 그 그, 썰은 맞을 거예요. 그 네, 사람의 그때는 이제 뭐 국경을 어떻게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제 원래 뭐 그 칠종 칠급에 나왔던 얘기가 베트남과 중국에 있는 그 중국 진짜 서남방에 있는 그 경계 쪽을 말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우리가 저도 생각에는 그 베트남인 줄 알았는데 음, 칠종 칠금의 그는 베트남은 아니고 네. 베트남과 있는 국경에 있는 고동네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아마 맹획이라는 사람도 뭐 베트남에서 봤을 수도 있겠죠. 그 사람은 뭐 그 얼마 뭐 많이 멀었겠어요. 사실 거기는 얘기랑. 네네. 근데 거기서 보면은 저도 뭐 삼국지 만화로 보고 막 그랬지만 막 그 야수들 나오고 막 코끼리 나오고 호랭이 나오고 막 뛰댕기는 거 다 붙잡고 다니고 막 그러는데 근데 왜냐면 그때도 들어보니까 중국에는 코끼리가 있었더라고. 어. 아, 네. 왜냐면은 그 중국도 그때는 이제 이게 워낙 이제 그 개발이 심해지고 기후가 바뀌다 보니까 중국도 옛날에 열대 기후였대요. 그래서 네. 우리가 말하는 뭐 있지 않습니까? 저 뭐 용도 이런 게 뭐 악어, 막 파충류 네. 이런 거를 용으로 본 거고 코끼리는 네. 실제로 중국에 있었대. 그래서 우리가 네. 장기 둘 때도 보면은 그 상이 있잖아. 코끼리상 그쵸 있죠. 네. 코끼리 상이 있대요. 그리고 이제 중국 그게 한나라 때 뭐 이제 배경이니까 거기 네. 조금만 전때 조각을 보면은 그게 있더라고. 좀 재밌는 게 그저 정확한 게 기억은 안 난다만도 그 고대 중국인들이 코끼리를 만든 조각상이 있잖아요. 그건 코끼리처럼 네. 생겼거든. 네. 후대 사람들이 코끼리를 관련된 조각상을 만들면 코끼리처럼 안 생겼어. 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코끼리를 실제로 보고 조각을 했다는 얘기고 네. 코끼리란 동물이 멸종이 되고 나서는 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우리 뭐 그 뭐 장님이 코끼리 만진 음, 얘기처럼 음, 얘기만 들은 거야. 코는 음. 길고 막 덩치는 크고 막 뿔이 나 있고 하면 막 뿔이 막 위로 나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실제 네네. 코끼리랑 다르게 생겼어. 아, 비슷하게 아, 생겼. 그게 뭐냐면 예전에는 코끼리가 살았다는 거죠. 중국도. 예. 음.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예. 가보겠습니다. 애초에 베트남 북부에 거주하는 이들을 비해 쪽이라고 칭하는 시점은 조타의 남월 시기부터로 봐야 되는데 조타는 진나라의 장수였고 중원에서 을에 쓰이던 가변적인 명칭인 월을 국명으로 사용한 것뿐이다. 당시 중원에서 부르는 월이라는 명칭은 광범위하고 가변적이었으며 사실 이런 특정 집단을 지칭하는 한자가 별개의 집단을 지칭하며 중복으로 쓰이는 경우는 꽤 흔한 일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비해 쪽의 원주지를 중국 대륙 최남부로 보는 시각에는 비해 쪽이 한족의 남하 과정에서 밀려나 베트남 북부 지역으로 이주했다고 본다. 이는 태국인의 대부분을 이루는 타이족, 미얀마, 버마족의 이주에 관한 설과 비슷한 면이 있다. 참고로 북부 비해 쪽의 유전자를 조사하면 현재 중국 대륙 최남부 지역인 광둥성, 광시 장족 자치구 하이난성에 사는 주민과 소수민족인 묘족과 가깝다고 한다라고 하네요.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중국 사람처럼 생겼잖아, 사실. 이게 뭐, 저기 뭐 피부가 검지도 않고 피부가 희지도 않고 중국 사람처럼 생겼잖아요, 사실. 얘기가 그러니까 뭐 나온 김에 혹시 베트남 남부 사람하고 북부 사람하고 다르게 생겼다고 봅니까? 다르죠. 그러면은 정통랑 정통 북부는 좀 다르게 생겼잖아요, 사실. 근데 이게 딱 봤을 때 우리가 그냥 양놈이네 이렇게 pens으면 안 나시지만 서양 사람이네 약간 음. 그 히스패닉 저기 이런 남미 사람이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구분할 수 있는데 아랍계네 인도계네 구분할 수 있는데 베트남의 남부와 북부를 얼굴이나 형태를 보고 맞출 수 있는 확률이 70% 이상이라고 확신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왜냐면 아시아권들은 조금 비슷하잖아요. 사실 중국 사람, 당신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솔직히 말해서 말 한만 하고 섞어 놓으면은 옷 비슷하게 입혀놓으면 100% 구별해요. 근데 그렇진 않잖아. 아 그렇게 그냥 말고 얼굴만 까놓으면 좀 힘들긴 한데 뭐 풍채나 음. 옷 뭐 이런 것까지 섞어놓으면 좀 느낌은 오겠죠. 근데 그러니까 느낌적인 느낌으로 조금 음. 남부 북부가 다르다 정도는 느낌이 음. 오는데 뭐 그런가? 아니 구별이 될 것 같은데? 좀 힘들려나? 아니, 그러니까요. 근데 모르겠네. 뭐 좀 다른 느낌이 전반적으로 풍겨진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맞아, 말해도 맞아. 느낌이지 이거를 어, 사람을 갖다 놓고 맞추라고 하면 이거는 서양이야, 이거는 동양이야 이런 구분이 명확한 것처럼 구분이 되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긴 해요. 왜냐면 뭐 음. 이도 많이 교류가 있었고 이제 피가 섞였으니. 예. 그 태국하고 베트남만 해도 그건 다른 느낌 좀 나거든요, 많이. 근데 맞아. 베트남에서 그 북부하고 남부를 이제 찾는다 그거는 좀 쉽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확실히 근데 딱 진짜 남부 사람처럼 생긴 사람이 있긴 하더라고. 그 성스럽게 음. 생기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조금 뭐, 그, 진짜 생각하는 우리가 그 편견을 가지고 있는 동남아 사람처럼 생긴 사람들은 남부 쪽에 아무래도 많죠. 근데 그런 사람들 네네. 제외하고, 뭐, 당신 말 맞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가지고 구별하는 건 조금 어렵기는 한데, 예. 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좀 확실히 다르게 생긴 사람이 있긴 한데, 근데. 네. 진짜 이 사람은 와, 정말 남부 사람 같다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 네. 뭐 그렇네요. 그래서 계속 보시죠, 뒤쪽으로. 예. 특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노이를 포함한 북부 지역 베트남인은 외형상 광둥석, 뭐 아까 얘기했던 얘기가 똑같이 나오고 있고요. 베트남 주류 다이날에서 민족인 비엣 쪽은 중국 대륙 최남부에서 왔다고 추정을 한다라고 하고 있고, 베트남을 제외한 동남아 국가들은 인도의 영향을 강력하게 받았던지라 베트남과 이질감이 아주 크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베트남은 크메르족, 참족 등 인접 동아시아 국가 민족들과 역사적으로 사이가 좋지 않았고 옛부터 동아시아에 더 강한 친근감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이거 다 얘기하자니 길고 쭉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베트남 역사를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아, 베트남 그렇죠. 민족의 네. 확장사, 베트남어로는 음. 남띠엔이라고 한다라고 해서 남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로 베트남 역사를 처음으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역사책들을 보면은. 그래서, 대부분 그 참파 민족 이제 음, 중남부에 살았던 이제 지금 뭐 어디 쪽에 가면 뭐 캄보디아 쪽에 가깝다는 것 같은데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예. 네. 그 사람들을 남진을 하면서 지금 통일 비엔남을 만들었다는 게 사실은 이 나라의 역사죠 이게. 예. 그렇죠. 실제로도 이제 막판에 이제 북부에서 남진을 하면서 나라를 만들었으니까 요약하자면 중세 이후 베트남이란 국가 형성 과정은 정치적으로는 중국에서 철저한 독립을 추구하되 문화적 이데올로기적으로는 동아시아 문명으로의 내재화라고 볼 수 있다. 아,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오네요. 내재화라 뭐 이런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게 많이 섞여 있고 그래서 저희도 예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기 뭐 힌두 사원 이런 것도 있어요 사실 중국 가면은 아, 네. 거기 어 나트랑 이런 데 가면은 뭐 힌두 사원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갔다 그리고 또 왔습니다. 하나 더 저도. 말씀드리면은, 예, 힌두 사원 이런 게 있죠. 그리고 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베트남이 카레가 전통 음식인 지역인 거 알아요? 당시? 진짜요? 몰라서 처음 들었습니다. 어. 얼마 전에 마트를 갔는데, 네. 카레를 팔더라고. 네. 전 좋아해서 인스턴트 카레인데, 음. 와이프한테 물어봤죠. 쓱 보니까, 야, 베트남 사는데, 이거 베트남에서 이거 인도 카레를 만드냐? 네. 라고 물어봤어요, 제가. 그리고 뭐냐면은, 메이드 인 베트남이더라고. 그래서 이제 아닌 건데, 그게 아마 이제 여기 말했던 이제 동남아시아 쪽 같은 경우가 이제 인도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 그러니까 네. 지금 인도이 쪽 이제 서쪽 끝지방을 가면은 네. 거기는 이제 카레가 약간 전통 음식 같은 그 지역이 있대요. 거기가 거기서 만드는 어, 거예요, 이게. 그래갖고 이제 네네. 마트에 납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어보니까 진짜 인도 카레 같아. 일본 카레 이런 게 아니고 네네. 이게 그게 뭐냐면은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남진 이런 걸 이제 겪으면서 이렇게 이제 그 뭐냐 이제 여러 나라 국가의 민족과 문화들이 동화된 나라가 베트남이다. 라는 네. 거죠, 이게. 카레가 이게 그 전통 음식인 지역도 있다, 베트남은. 네. 베트남이 아무래도 넓고 위아래로 길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 음. 같아요. 덩치가 통 큰 게 아니라 위아래로 쭉 길게 나고, 나름대로 베트남도 북남만 있는 것 같은데, 그 서부도 있다라고 보통 그런 얘기를 하고요. 아, 그렇죠. 그리고 네, 뭐. 심지어 그쪽 푸꾸옥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사실 그 캄보디아에 붙어 있잖아요, 여기가. 그럼요. 예. 완전 거기는 베트남 아래에서도 왼쪽으로 더 쭉 가서 있고, 캄보디아랑 더 가까운 곳에 는 아, 상황이니까. 음식 가깝죠, 거기는. 네, 네. 맞아요. 베트남의 종교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베트남인은 공산주의 국가임에도 원칙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며 15개의 종교가 정부의 인가를 받아 활동하고 있다. 베트남인들은 주로 불교를 많이 믿으며 유교 역시 베트남에서 큰 영향을 발휘한다. 장유유서 같은 것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도교 역시 베트남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자리 잡고 있다. 다만 베트남은 공산주의 국가라 그런지 대부분의 국민들은 주로 무신론자 아니면 무종교인으로 간주되며 진지한 불교는 사실 얼마 안 된다. 한국의 유교 사상이나 북유럽의 종교 문화와 비슷하다도 될 듯하다. 뭐 조상들의 상을 치우고 호치민의 동상과 금성홍기를 모셔놓는 경우가 많다. 노년층에서는 독실하되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며 가정에서라도 신앙생활을 하는 불자가 많이 남아있으나 젊은 층은 불교를 잘 모르고 관심도 없어서 믿지 않는다. 이 과정에서 불교는 물론 기타 종교에 대해서 잘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다. 쭉 하고 한 번의 종교 얘기를 좀 나눠보시죠. 이외에도 프랑스 식민 지배의 영향으로 카톨릭을 믿는 베트남 인구가 많아서 전 인구의 5%가 가톨릭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물론 홍콩이나 마카오와는 달리 개신교가 흥하지는 못한 편이다라고 했고, 뭐 쭉 내려와 보면은 코친차이나 하노이시를 중심으로 한 북부 통킹 및 후에를 중심으로 중부 안남은 응웬 왕조가 통치하는 간접 통치라 불교세가 좀 살아있다라고 봤고요.
그 외 종교로 도교와 불교를 짬뽕시켜 놓은 까오다이교, 뭐 이런 게 있고, 쭉 내려와 보면은 뭐 이상한 종교들이 좀 많이 있다. 한편 소수민족인 참족은 이슬람교를 믿는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저번 방송인가도 그때 뭐 저희 뭐 얘기하면서 나온 거 같은데 이게 관습적으로 종교를 믿는 거고 약간 습관적으로 음, 믿는 거 있잖아요. 그 뭐냐, 풍습같이? 그쵸. 예. 진짜로 막 우리가 이거를 뭡니까? 이거, 야, 우리 지금 하느님 안 믿으면 사후에 지옥을 간다. 뭐 이런 느낌이 아니고 네, 그냥 아까 저희 방송 서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약간 그 뭐 풍수지리 같은 개념 있잖아요. 사실 이게 네, 그냥 그 이제 뭐 약간 그 길흉화복 현세에 대한 길흉화복을 믿는 그런 느낌으로 좀 라이트하게 그 좀 관습적으로 가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종교를 진짜로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그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뭐냐 불교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네, 내가 절은 안 가도 그 뭐냐 부처님 모신다는 채식을 한다 이런 개념들 네, 예. 그런 개념으로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베트남 정부에서도 종교의 자유를 뒀지만 네. 이렇게 사람 모이는 것 같은 경우는 좀 컨트롤하는 거에 영향도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뭐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는 베트남에서 종교와 관련된 활동은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으로서 뭐 음, 교회를 다니기도 했었고, 그리고 실제로도 이제 제가 과거에 이제 모셨던 상사분께서는 베트남의 실제적인 종교계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셨기 때문에 뭐 음, 어떤 활동들을 했었냐면요. 뭐 어쨌든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서 베트남의 이런 선교를 하기 위해서 많은 활동들을 했었죠. 베트남 국가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헌법적으로 보장된 거는 사실인데 그 이외에 억압과 탄압 규제가 많이 있고요. 한국은 종교의 자유가 헌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데 베트남은 이거 제가 알았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런데 그 종교의 자유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건 아니고 베트남에는 그 베트남의 내무부 산하에 종교위원회라는 그 한국으로 치면 국단위 그걸 두고요. 반돈사오 칭푸 비엔남 이렇게 돼서 종교위원회 커미트 오브 뭐 릴리저스 커미티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산하에 기독교국, 불교국 뭐 이렇게 쭉쭉쭉쭉쭉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인가를 해주면은 그게 이제 승인이 나는 거고 아니면 안 나는 뭐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15개 정도가 지금 어디를 말하는지를 모르겠는데 보면은 그 저기 관리를 되게 엄격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말한 대로 뭐 믿는 건 상관없지만 특히 외국인이 와가지고 내국의 종교에 간섭하는 거에 대해서는 철저히 이제 막으려고 하고 특히 외국인이 소수민족에게 접근하는 거는 진짜 아, 금기시될 정도로 그게 맞는 얘기죠. 그래서 음,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내가 얼마 전에 본 건데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중국 얘기랑 비슷한 것 같아. 네, 우리 맨날 사람들이 농담삼아 얘기하잖아요. 중국에 저기 뭐냐. 우리 막 그 문화 대혁명, 약진 운동 막 이런 거를 음, 비난하면은 너희는 빵에 간다라고 얘기하잖아. 네, 마라탕을 먹으러 간다 하는데 생각보다 중국 내에서 음, 그런 그 마오쩌둥의 과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를 비판하는 것은 되게 자유롭대요. 네, 우리가 생각했던 문화 대혁명으로 막 사람 그렇게 많이 죽고 막 그 뭐 유적 파괴되고 해도 그거는 그 마오의 그 잘못이다라고 인정을 하는 분위기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은 되게 자유롭대. 네. 그런데 진짜로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건 천안문 얘기는 하면 안 된대요. 땡크로 밀어버렸다 이런 얘기하면 안 어, 된다는 거니까. 어. 그게 왜냐면 진짜로 하면 안 되는 게 아니, 사람을 죽었다 이제 이게 문제가 아닌 거고 네, 그러면서 이제 예전부터 많았던 게 이런 공산 정권들 같은 경우가 그 사람이 모이면은 음, 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역사적으로 많이 배웠기 때문에 사람이 모이는 거에 대해서 극히 경계를 한다는 거지. 네, 예를 들면 사람 한둘이 모여가지고 지금 현 정부를 욕하는 거에 대해서는 네,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런데 예를 음, 들어 천안문이 문제가 된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네, 그 수많은 민중들이 모이면은 이제 그게 뭐냐 이제 국가를 뒤엎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잖아. 우리 예전에 뭐 우리 한국 네,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시위를 하면서 그런 걸 많이 봤고 네, 그런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모이는 것에 대해서 극히 경계를 하는데 네. 종교가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그거잖아요. 사실 그게 그럼요. 사람을 모은 다음에 그 무언가 일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종교가 좀 대표적인 창구잖아. 사실은 그거는 뭐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 정부에서 이거를 좀 컨트롤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이거는. 네. 종교와 민족을 하여튼 컨트롤을 조금 하고 있는 측면이 아, 자기 내국민이 뭘 하든지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데 이렇게 외부적인 힘이 들어오는 거는 되게 억압을 하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있던 종교와 관련된 이슈들을 좀 얘기해 보면은 2016년도에 베트남의 종교법이라는 게 개정이 되는데 사실 2016년 이전까지만 해도 종교 비자가 없었어요. 음. 그러니까 종교인으로서 외국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비자나 법인을 내주거나 아니면 뭐 이런 종교인으로서의 사업자를 하거나 이런 게 아예 안 됐었는데 2016년도에 이제 그 부분이 좀 해소가 되면서 외국 사람이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뭐 소위 말하는 선교사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매우 까다롭고 그것도 이제 그 되게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주긴 하는데 비자를 줄 수 있게 되는 제도가 생겼고 예전 같았으면은 이런 뭐 종교적으로 그 나라에 온 사람들은 다 NGO 비자 받았어야 됐어요. NGO 비자 받고 그리고 이제 뭐 유치원으로 사업장 내가지고 종교 활동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엄밀히 치면 이제 한인교회로도 이제 사업장이 났다. 그리고 한인교회 목사님이 비자를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도 또 볼 수가 있다. 그럼 이제 예. 그거네요. 이제 관리 안에 두겠다. 그쵸? 그리고 철저하게 관리 안에 두겠다는 거죠, 더. 사업체면은 세금을 내나? 여기도 종교세가 있나? 종교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없지 않을까요? 종교는 어디 가나 이렇게 좀 과세 면세 이런 거 이런 거지 않나? 그런가? 모르겠네.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거는 이제 철저히 관리하게 두겠다는 얘기인 거죠. 베트남 정부에서 비자를 준다. 합법적으로 하되 이제 네, 그 더 이상 이제 유치원 이런 걸로 이제 좀 뻔히 보이는 거 하지 말고 네. 합법적으로 하되 자기들 관리 좀 하더라는 얘기고. 우리 한국에서는 보통 이제 일반적인 개신교 교회 입장에서 이단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 몰몬교, 그다음에 뭐 그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것도 있고 그 몰몬교인가? 여기 제7일 안식교 뭐 이런 그 교회들을 기독교계의 이단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하나님의 교회, 물mon교도 응? 이단인가? 신천지 이런 거, 에? 물mon교도 이단으로 봐요? 몰몬교도 이단으로 보죠. 예. 뭐 약간 뭐 기본적인 유럽 경전이 뭐 성경을 베이스로 하고 몰몬경이 따로 있나?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건 이단의 음, 하나로 살펴보는 게 맞죠. 제7일 안식교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군대 안 가는 거 뭐지? 거기? 그 뭐지? 군대는 다 안 가지 않나? 안 와? 아니요, 아니요. 잠깐만. 그 양심적 병역 거부하는 그 걔들 누구지 걔들? 양심적 병역 부부? 잘 거기가 모르겠죠. 안식교인가? 하여튼간 이제 그런 종교들이 있는데 음. 베트남에서는 이제 한국에서는 이단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런 종교들이 베트남 종교위원회에 정식으로 등록이 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입장을 이제 하는데 베트남에 말씀드렸던 대로 종교위원회 산하에 예를 들면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여호와의 증인. 증인, 여호와의 증인 맞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이제 정식 종교로 인가를 받았어요. 아, 그래요? 베트남에서? 그래서 그 이제 그 한국 종교계에서 아니 이런 이단들이 한국으로 치면은 그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그 안상홍 증인회 뭐 이런 데가 활동을 엄청나게 교세를 뻗쳐나가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게 베트남에 좋지 않다라는 것들을 한국 기독교계에서 이렇게 제안을 막 하니까 거기서 그런 데는 아직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니네가 이단이라고 제안하는 걸 우리가 받아들일 어느 정도의 그게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거는 너네는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 같은 거를 이단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왜냐면은 그거는 베트남 정부에서 합법적으로 종교로 인정했기 때문에 거기를 니네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 안 된다. 이런 입장도 있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소위 말하는 한국에서는 이단이라고 분류되는 것들도 베트남에서는 이제 정식 종교로 인가받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막 아마 했었을 거고요. 뭐 정확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종교적으로는 그 외국인 입장에서도 스스로의 자유가 있지만 베트남 사람도 스스로의 자유가 있지만 서로 뭐 문화적으로 민족적으로 이제 외국과 이 내국 그리고 소수민족과 베트남 현지 그런 도시에 있는 민족들이 결합되는 것들을 원하지 않는다는 게 이제 종교에 대한 일반적인 베트남 현황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 그 베트남 옛날에 사건 있었잖아. 그 뭐냐, 사이비에서 사기쳐가지고, 그 아닙니까? 그 사람 막 가둬놓고 때리고, 막. 뭐 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면, 그 베트남에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 교민 교회인데, 사이비 네. 교회에서, 그 뭐, 그것이 알고 싶다 나왔다던데? 한국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그 옛날에, 이 무슨 사이비 교회에서, 저기 뭐냐, 그, 사람 가둬놓고, 막, 네. 구타하고 막 돈 뺏고 막 이게 있었는데, 그거가, 한 달이 건너보니까 그 피해자들이 제법 많더라고. 그 예. 정도입니까?
아, 이건 뭐 나중에 얘기하는 걸로 하고 일단 예, 일단 네, 넘어가겠습니다. 언어입니다. 베트남어는 오스트로아시아족에 속한다. 말레이시아, 네그리토, 인도, 동북, 카시족, 캄보디아인 등이 오스트로아시아 언어족에 속한 언어를 구사한다. 현대에 들어서 소수민족들도 소수어를 버리고 베트남어를 사용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인구 증가율이 상당하다. 출산율 감소가 늦게 시작된 관계로 출산율은 현재 1.8명대로 크게 낮지는 않은 편이다. 이명이 깨졌죠. 소수민족의 베트남의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소수민족의 베트남어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 고로 8, 90년대를 기점으로 한국어 모어 화자 수보다 베트남어 모어 화자가 많아졌다. 베트남인의 이름은 한자로 되어 있다. 호지명, 진흥도가 쩐흥다오인가 보네요. 등 음, 베트남의 역사적 인물들의 이름 보면 알 수 있다. 베트남어 단어는 60%는 한자에 비롯한 단어들이다. 그러나 찌놈을 폐지하고 찍국어를 도입하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음. 베트남 여성은 중간 이름에 T가 많이 붙는데 한자로 적으면 C가 된다. 아, 그런가? 신기하네. 남성은 어, 빈도수가 덜하지만 응웬 반티에우나 반다콤 같은 경우처럼 중간에 반이 붙는 경우가 많은데 한자어는 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묘죠, 문묘. 예, 그러니까 네. 이게 보면은 아, 진짜로 반다컴 누구지? 좀 이름 강해 보이는데 반다컴 하니까 무슨 영화 주인공 같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크나이트에 넬라 엑 나오는 이런 거 액션 영화 뭐 있지 않습니까? 액션 그 액터 같은 이름이 반다컴 뭐 네네. 생각해 이게 보면은 그 T 들어가고 반 들어가고 하는 게 진짜 많거든요. 여자 이름에는 뭐 응웬티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진짜 많은데 이게 C인 거는 저도 처음 알았네요. 이 반은 뭐 문인 거 알고 있었었는데 알고 있어. 예, 근데 이게 들어간 거를 이 사람들도 약간 좀 쪽팔린다고 생각을 해. 그래? 아, 그러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응웬티 뭐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러니까 그 민증상에는 T가 나오지만 실제로 주변에 얘기할 때는 T를 빼고 얘기도 하더라고요. 쪽팔려 안 한다고? 그러니까 물어봐야겠다. 약간 한국어로 치면은 약간 옥 들어가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아, 어, 약간 그런 무슨 느낌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어. 이게 뭐 언어에 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이거는 뭐 사람 이름에 대한 내용 그리고 한자에 대한 내용인 것 같은데 근데 베트남 사람들은 진짜 본인들의 언어가 한자를 기반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제가 물어봤을 때. 음, 그거를 알진 않나? 알진 않는데 음, 그게 막 한국처럼 이렇게 막 명쾌하게 아는 느낌은 아니고 그리고 음. 기초적인 한자를 진짜 못 읽더라 이 사람들은 그럼요. 신기할 정도로 네, 진짜 그건 진짜 그 기초적인 한자를 읽지를 못하더라고 보니까 그좀 신기하긴 해요 네네. 맞아. 네. 음. 네, 언어 넘어가고 소수민족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역별 소수민족 비중 지도. 노란색은 베트남 민족이 20% 미만, 주황색은 40에서 60, 붉은색은 60, 80, 짙은 붉은색은 80% 이상인 지역이라고 하네요. 베트남 역사에서 전통적으로 중심이 북부보다 참파, 캄보디아 등의 영토였던 남부의 색이 진한데 베트남의 남진에 따라 베트남의 멸망과 멸망 후에 유입된 유민들의 집단 이주, 강력한 동화 정책 등으로 소수 민족을 대체해 나갔다. 일례로 호치민시는 18세기 이전까지는 뿌르이노꼬라 불리던 캄보디아의 영토였으며 내륙의 떠잉우엔 지역은 남베트남과 이후 통일 베트남의 베트남인 이주 정책으로 소수민족이 소수가 된 지역이지 20대 중반까지는 소수민족이 다수인 지역이었다라고 합니다. 참족, 무엉족, 묘족, 태족 등이 소수민족이다. 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소수민족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하지만 중국에 대한 베트남의 인상이 영 좋지 않았고 베트남 전쟁과 중월 전쟁의 여파로 1978년 9년 2년 사이 화교를 포함한 중국인 45만 명이 베트남을 떠났기 때문에 베트남의 소수민족으로 남아있는 한족의 수는 전체 인구 중 1% 수준으로 적은 편이다. 이들 중국계 베트남인 대부분은 홍콩이나 마카오로 갔다. 구룡 통치의 경우 1980년대 초반까지 중국계 베트남인의 난민 유입으로 인해 토착 삼합회와 같이 뭐 갈등이 심해지기도 하였다. 그래서 나머지 잔류한 중국계 호화적의 수는 86만 명에 달하고 베트남에서 여섯 번째로 수가 많은 소수민족이다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덕분인지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에서 화교가 경제 분야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거의 유일한 국가이다. 중국계 인구가 70%인 싱가포르는 말할 바도 없고 3% 남짓인 필리핀, 인도네시아도 화교가 경제계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 대비되는 부분이다. 뭐 이렇게 소수민족에 대한 이야기들도
재미있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음. 어떻습니까? 맞죠? 이거 뭐 다. 그래서 뭐 소수민족들 국교 그리고 아까 앞에 한 20분 말씀드린 게 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사실 얘기도 되게 민족이 많은 국가였는데 음, 이제 북부에서 남부로 이제 내려오는 거였고 사실은 이 정복이라고 봐야 되는 것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루어진 거예요. 사실 이게 너무 고대 얘기도 아니고 그렇죠. 그 뭐냐 이제 중국 베트남 전쟁 이후에도 사실은 여기 뭐냐 저기 말레이시아가 아니고 저기 캄보디아랑 이제 캄보디아 크메르 정권 뭐 이제 크메르 루즈 정권 이제 붕괴한다는 그 명목으로 해서 이제 베트남이 사실은 뭐냐 캄보디아 침공을 했었고 네, 그 덕에 이제 말씀드렸던 그때 아마 북곡도 아마 그때 가시고 온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실제 국경이 넓어지고 계속 이런 그 뭐냐 침략이라고 해야 되냐? 이제 뭐 그런 역사 자체가 그렇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네. 그 상당히 많은 민족과 인종들이 좀 섞여 있는 나라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네, 그래서 이거 뭐 화족에 음, 대한 거는 베트남에도 어쨌건 그 중국계 민족들이 있고 여기를 뭐 중국에서 조선족처럼 베트남 내에서도 중국 사람들을 소수민족으로 관리를 한다. 음, 뭐 그렇게 하는 게 좀 재미있는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아까 그 저희가 얘기했던 내용 여기 있네요. 북부와 다르게 생겼다. 남부의 인종 차이. 네, 중국인과 이탈리아인처럼 북부랑 남부의 생김새가 다른데 흔히 생각하는 베트남인의 모습으로는 남부 베트남인의 외모고 피부색도 어두운 편이고 생김새도 전형적인 동남아인의 모습이다. 그죠. 네, 현 남베트남인의 혈통에는 참족과 네, 크메르족의 피가 진하게 섞여 있는데 이렇게 돼 있고 북부 베트남인의 모습은 동아시아인과 흡사하다. 중국 남부나 대만 사람들과 유사하게 생겼으며 한국인이나 북방 중국인과도 비슷한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이 말이 좀 설명이 좀 맞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네요. 이게 다르게 생겼다니까? 그 음, 느낌이 그냥 네, 뭡니까? 100% 구별을 못해도 네, 그 6, 70%는 맞추지 않을까? 진짜 이 사람이 남부 사람이냐 북부 사람이냐 갖다 놓고 보면 네. 그러니까 확실히 북부 사람들은 그러니까 중국 사람,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좀 더 비슷한 느낌인 것 같고, 약간 그 남부 사람들은 동남아, 뭐 태국, 캄보디아 쪽이 좀 더 가까운 것 같고, 그 말이 보니까 또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설명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와이프랑 나가면은 저보고 중국 사람이냐 묻고 와이프는 한국 사람이라 그러더라고. 진짜요? 실제로 약간 와이프가 좀 한국 사람이 생겼는가? 네, 딱 아까 보면은 와이프한테 한국말로 좀 말을 거는 종업원들 좀 있어요 보면 한식당을 네, 가면 네. 그렇다는 거죠. 봅시다 뭐 한국 지금 뭐 베트남의 해외 체류자로 베트남인인데요. 그 대한민국에서 중국인 다음으로 두 번째로 체류가 많은 외국인이 베트남 사람이죠. 최근엔 한국형 많이 온다. 평택대학교 꽤 많다는 듯 이거는 평택대에서 업데이트한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데 들어가죠. 제한 외국인 수로는 한족 중국인과 비슷한 데다 국내 거주인 수는 2020년대 기준 약 20만 명대 제한 많은 베트남인의 유입은 2000년대 이후로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는데 국제 결혼과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한몫한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한국에는 외국인 베트남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베트남 사람 20만 명, 베트남에 있는 한국 사람 20만 명, 뭐 그렇게 해서 뭐 한배 가족 이렇게 섞여 있는 것들 하면은 뭐 근 50에서 뭐 엄청 많은 사람들이 한국과 베트남에 이제 피를 나누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이제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또 징종 얘기가 또 나오네요 중국은. 이거는 그게 징조, 맞대. 이거는 이게 약간 조선족 포지션이래 징족이라는 게. 네, 그 중국 그쪽에 살고 있는 베트남어를 하는 베트남 사람인데 국적은 중국 사람이기 때문에 중국 사람이다. 네, 정확하게 그냥 약간 이 나무위키에서 말하는 징족은 한국의 조선족 포지션이라고 음. 하네요, 이거는. 네. 네, 뭐 징족이라는 게 있고 미국으로 가보면은 미국계 베트남인은 베트남계 미국인은 20세기 기준 공화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다. 이건 뭐 누가 대단히 이걸 아니 이걸 야, 이 정치병자들이 맞는 아니 그 첫 소개 문장이 이건 좀 웃기지 않아요? 20세기 기준 공화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다는 게 이게 좀 웃기지 않아요, 이거? 네, 아, 네, 그래도 혹시나 했다. 그래서 네, 근데 이거 뭐 보트 피플들 중에 대부분 다 그래서 그 이제 뭐 그 농담 삼아 진담 삼아 하는 얘기가 이제 그 전 세계에서 퍼가 가장 맛있는 도시가 미국이다. 네, 미국 그 호주 시드니랑 미국 저기 뭐 뉴욕이나 가면은 그 퍼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맛있다. 비싸게 받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그 얘기가 이제 뭐 워낙 전쟁 끝나고 보트 피플도 많이 건너가서 음, 살고 있기 때문에 서양권은 많이 살고 있고 특히 저기 뭐냐 호주 같은 경우는 진짜 많다더라. 그리고 진짜 베트남 식당 많고
근데 제가 느낄 때도 내가 인생에서 가장 그 펄을 맛있게 먹었던 기억은 저 미국에서 먹은 거랑 캐나다에서 먹은 거랑 하와이에서 먹은 펄가 더 맛있었던 것 같아. 그게 뭐 제 로직인데 우리 그런 아, 얘기 있잖아요. 옛날 북창동 순두부 저기 뭐 LA에다 넣은 예, 것처럼 예, 맛있을 수밖에 없는 게 미국에 그 비싼 돈을 주고 예. 미국 그 넓은 땅에서는 좋은 원재료를 써가지고 정통 레시피로 만들면 맛있다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두 말을 못해. 가지로 보는데 이 프로가 말한 게 첫 번째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없을 때 어. 그 포항 그래도 얼마나 비쌉니까? 내가 미국에 간 게 없을 때 갔으니까 돈 한 푼도 없는 뭐 학생 때 이런 때 있었을 텐데 그 포항 그릇 먹으면 진짜 맛있는 거예요. 근데 그랬던 것 그거 진짜 같은. 농담이 아니고 그때 어디냐 저기 그 예전에 그 호주 계신 분들이랑 좀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네, 호주도 사람들이 많이 건너갔잖아요. 네, 근데 농담이 아니고 그 여행 가서 먹는 퍼보다 거기서 먹는 게 맛있다고. 네, 그냥 실제로 그 베트남 그 이민자들이 그때 자기 레시피를 가지고 잘 만드는 음식이기 때문에 맛이 없을 네. 수가 없다. 그래서 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은 기타의 내용들이 다른 나라들 내용들이 있는데 뭐 이 부분은 적당히 패스를 하겠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의 키가 나오네요. 전반적으로 평균 키가 작은 편이다. 베트남인이 꾸준히 경제 성장률을 유지함에 따라 베트남 국민들의 영양 상태가 호전되었고 그 영향으로 2022년도 베트남 보건부의 통계에 따라서 10대, 20대 평균 남성 키가 168.1cm, 여성은 156.2cm까지 상승했다고 한다. 가끔 큰 사람들도 외국계가 많은 편이다. 네. 비교적 최근 한국 남성은 현지 화장실에서 엉거주춤하게 서서 볼일을 봐야 되는 경우도 생긴다. 장신이 그렇죠. 많은 베트남 국가대표 농구팀도 존재하나 다수는 중국의 혼혈이며 기량은 전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같은 동남아 지역인 필리핀에도 압살당하는 수준이다. 이들의 키는 베트남전 당시에도 주목되었는지 당시 연합군 공문에는 북베트남군의 장신이 발견된 경우 높은 확률로 소련이나 기타 동아시아에서 파견된 간부급 병력일 테니 반드시 생포하라는 내용이 있을 정도이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이에 한이 맺혔는지 베트남 정부에서는 2011-2030 신장 체력 종합 개선안을 내놓았다. 2020년까지 남성과 여성의 키를 키워 올리겠다라고 한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베트남인이 작다는 건 오산이고 우리가 알던 평균 키 이상이거나 서양인 정도의 체격을 가진 사람도 보이는데 이런 사람들은 자국 내에서 피지컬을 인정받아 대형 백화점 경비, 경호원, 공안, 군대, 운동선수를 업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딱히 그렇진 않던데. 좀 경비하시는 분들이 그 체격이 좋나? 뭐 그럴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예, 한데. 뭐 전반적으로 보면 키가 작긴 작아요. 그건 확실하죠. 예. 그리고 이게 영양 상태 문제인 거고 음, 그거는 예를 들면은 그 저희 장인 어르신 집이 다 키가 크거든요, 사실. 음, 장인 어르신이 저만 해 키가. 사실 그 어, 연배 때 편이고 근데 남동생은 저보다 키가 크거든요, 사실 와이프 남동생은. 네, 그게 뭐냐면 이제 잘 먹으니까 키가 팍팍팍 커요, 사실 여기도. 네, 또 사실 뭐 평균 신장 170, 172 한 지 얼마 안 됐잖아, 사실. 그거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랬지 그럼요. 않아요? 평균 그럼요. 신장 때 그랬는데 요즘 다가 보니까 다들 키가 엄청 크더라고, 한국 젊은 분들은. 예. 그게 잘 먹고 잘 자면 큰다는 겁니다, 이것도. 좀 더 네. 커지겠죠, 사람. 네. 그리고 뭐 베트남 출신 인물들의 여러 사람들의 나와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별로 볼 건 없는 것 같고요, 뒤는. 그래서. 예. 네네. 오늘은 그 베트남 딱 이렇게 베트남 사람들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마무리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이나 아니면 뭐 언급하고 싶은 그런 내용이 있는 게 있습니까? 인종적으로는 잘 모르겠네. 이게 이런 말 잘못하면 별로 좋은 얘기 못 하네. 아니, 그러니까 뭐 이게 신뢰되는 질문은 아닐 것 같긴 해서 물어보는데, 어, 와이프는 낑족입니까? 인종이죠, 와이프는. 예. 아. 그 베트남에서 소수민족이라고 해서 솔직히 말해서 뭐 현재 시점에서 큰 불이익을 당하거나 그런 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단지 소수민족이 보통 평균적으로 가난할 뿐이지. 음, 그러지 않나? 사실은 가난하다는 것 자체가 페널티인데 현대 사회는. 네. 근데 뭐 그런 의미로는 조금 괜찮을 것 같기는 하죠. 네. 왜냐면은 실제로 가끔 있어요. 사무실도 그렇고 나가서 사람 만나 보면은 네. 그 얼굴이 조금 다르게 생겼거든. 음. 근데 물어보면은 낀 줄 아는 사람 있더라. 나도 네. 최근에 한 저도 명은 저도 봤어. 만나봤습니다. 전톱데오소라고 해서 소수민족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을 만나봤고 신분증도 보여주셔서 본 적도 있고 하긴 합니다. 네.
그 보면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뭐 저기 와서 잘 살고 있어요. 지금 베트남 와서. 아, 네, 그 시내 와서도 잘 살고 있고 네, 하는 거 보면은 뭐 신분적인 차별은 없지만 뭐 좀 이제 경제적인 뭐 그런 뭐랄까 소수민족 쪽은 아무래도 좀 경제적으로 옛날부터 안 좋았다 보니 네. 그런 좀 뭐 부를 되물림하지 못한 거 자체가 페널티일 건데 그거 제외하고는 뭐 특별히 이슈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보면은 근데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국도 약간 그런 농어촌 특별 전형, 지역 안배 이렇게 하는 것처럼 베트남 내에서도 소수민족을 뭐 이렇게 배려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 정책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해야죠. 근데 그게 네, 돈은 안 된다. 그럼요. 그건 뭐 다 그거고 이건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런 돈을 주는 걸로는 뭐 얼마나 본질적으로 이걸 고칠 수 있겠나 사실은. 네, 분명히 그 소수민족들 분명히 베트남 정권 초기에는 이주제 안 했을 거고 음, 그 뭐냐 그 좀 부를 가진다거나 사실 뭐 소수민족들이 사는 지역 자체가 뭐 돈을 벌기에 뭐 이렇게 좀 합리적인 지역들은 아니었지만 네, 뭐 어쨌든 간에 그런 사람들이 뭐 이주장도 했을 거고 그런 사람들이 옛날부터 얼마나 또 많은 부를 축적했겠냐는 사실 좀 의문이 드니까 네. 네, 네. 요즘 현대 사회는 사실 그게 더 무섭다 아닙니까? 그런 신분적 차별보다 그 자본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이 더 크고 무서운 일이기 때문에 그럼요. 그렇죠.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무위키 2편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베트남 이내로 깔끔하게 끝났는데 이제 또 재밌게 들어주시고 그 다음 시간에는 그 소수민족 문제로 시작해서 행정구역 뭐 이런 부분들을 또 이어서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주제를 요즘도 2%가 잘 문제는 잡아가지고 그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보니까 아, 굉장히 어그레시브 있었더라고. 아마 저기 미국에 있는 한국말 할 줄 아는 저뭐 비핵기호가 쓴 것 같은데 아, 이거는 뭐 그렇게 좀 아, 옳은 하여튼 위험한 게 주제, 있어서 주제를 잘 잡아서 한 10주 동안은 꿀을 빨지 않을까 싶은데요. 당분간은 해가지고 나무위키 주제로 계속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찾아보던가요. 우리 이번에 3조 횡령 게이트 우리 방송할 때 안 했는데 그것도 한번 네네. 찾아봐서 될 것 같고 뭐 일단 그렇게 그렇게 하는 걸로 하면 합시다. 좋을 것 예. 같습니다. 오늘도 긴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부족한 방송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